가인즈 경영처자인 김경미 대표를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경민입니다. 제 그동안 들었던 강사 소개 중에서 제일 길게 또 이렇게 소개해주니까 느낌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게 경영할 맛을 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진행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제가 섬기고 있는 회사의 동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자리에는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하기도 전에 겨울방학 때 참석했던 한 수련회, 연합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제 인생은 사실은 그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과 참석한 이후로 가를 정도로 그 수련회가 굉장히 제 삶의 중요한 두 가지를 결정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수련회에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고요. 오빠가 애들 아빠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그 수련회에서 하는 특강을 듣게 됐습니다. 90분짜리 짧은 특강이었는데요. 90분짜리 짧은 특강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래에 이렇게 목사님이 되거나 뭐랄까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셨던 강사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직업 속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준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방석희 목사님이 그때 제 인생을 바꿔놓은 강의를 해주셨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4년 10월에 이랜드그룹 총괄 본부의 이 팀장으로 근무할 때 유코아라고 하는 굉장히 큰 조직을 이랜드그룹이 인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인수하던 시기를 즈음해서 또 많은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이랜드그룹의 박성수 회장을 찾아와서 당신만 잘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두 가지 프로젝트를 제가 같이 맡게 되는, 굉장히 약간 상반되는 프로젝트였는데 같이 맡게 됐고, 그걸 계기로 해서 경영자를 돕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어떤 법인이 설립되게 됐고요. 그 법인 설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가 3가지 주의사항을 받으면서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기업이라는 회사를 자랑하지 말고 작은 기업을 돕는 데 집중해라.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일을 하면서 작은 기업을 돕기 위한 지식을 발견하는 관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이 지식과 노하우는 힘들게 얻은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나 직접적인 경쟁자에게 유출이 돼서는 좀 곤란하겠다. 이 3가지만 아니라면 이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해서 특별히 바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전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받고 약 14년 전에 이 일을 제가 시작하게 됐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인즈 경영이라는 단어도 없었을 때 처음에 제가 주로 들었던 이야기는 그런 경영 방식은 대기업이니까 되지, 우리처럼 작은 기업에는 좀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단순화시키고 쉽게 해야 그런 정도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굉장히 초기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4년 정도 지났던 어느 해에 여의도에서 경영자 학교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돌아가는데, 한 경영자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요. 그 경영자분이 저에게 와서 악수를 하시고서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이틀 동안 잘 배우긴 했는데 이 정도 이야기는 좀 작은 회사에게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이미 커서 좀 적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탁 하고 가셨어요. 분명히 그분은 컴플레인을 하신 건데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에게 물었거든요. 혹시 회사 규모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물었거든요. 그분이 목에 굉장히 힘을 탁 주시면서 우리 회사가 그래도 200명 넘지? 그러시더라고요. 아하,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작은 기업, 그러니까 200명 기업 아래로 내려가도 괜찮을 정도로 잘게 쪼개졌구나 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만 했을 때인데요. 교육, 그 다음에 컨설팅, 그리고 현장을 파견하는 일까지 진도를 나갔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처음에 좋은 상품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좋거나 아니면 채널이 좋으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조업은 한 40억 정도, 유통업은 60억, 지식 서비스업은 한 20억 정도, 직원 수 15명 정도가 되면 이제 경영자의 턱에 차게 되고 더 이상 내가 직접 뛰어서는 안 되겠다. 요 단계가 되면 이제 경영자의 체력 여하에 따라서 매출이 결정되죠. 좀 피곤하면 좀 느슨해지고 좀 열심히 하면 좀 매출이 많이 오르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성경을 어렸을 때 배웠고 성경에서는요 한 조직을 이루는데 굉장히 좋은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기원전 한 400년 전에 이렇게 다 흩어졌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한꺼번에 돌아온 게 아니라 이렇게 3번에 나눠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보니까 맨 처음 돌아와서는 자,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나시겠죠. 3분의 1 정도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렇습니다. 네.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성전을 세우고 우리 민족이 신이 누구라는 것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수바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뿌리가 무엇이고 왜 모였으며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기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건지 기업으로 치자면 우리는 왜 모였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며 사명과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의 핵심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 3분의 1 정도가 돌아와서는요 뭘 하냐면 공부하셨겠지만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율법을 회복을 합니다. 가르쳐야 될 교훈들, 탈무드, 스토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선배 세대가 후배 세대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광장에 모여서 그 율법을 낭독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혼자 일을 할 때는 내가 사명을 가지고 가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는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강점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현장을 주고 그 현장을 통해서 배우게끔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광야에서 직접 시범과 함께하는 활동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것이 조직이 영속하는 조직이 되기 위한 인재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나머지에 돌아온 사람들은 비교적 힘도 좀 약하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고 아마 마지막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느헤미야의 성벽 만들기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을 만든다는 것은 이 공동체의 마무리 단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성벽 안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전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마지막 단계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또한 기회를 살리고 하는 이런 마지막 단계는 저는 그것이 조직이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뽑았으면 조직의 마지막 단계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탐색해서 실제로 성과를 내는 지식 경영이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영속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가 있다면 가장 먼저는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 우리는 왜 모였고 어떤 고객을 위해서 모였으며 우리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사명을 분명히 하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인 선지자와 같은 역할, 그러니까 인재 경영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재들이 서로 모여서 마치 성벽을 짓듯이 조직에 성과를 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회를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영자들이 해야 될 세 가지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역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역할과 우리 경영자들이 완벽한 롤 모델이 되었던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구약에서 샘플을 보여주었던 조직을 만드는 역할을 잘 따라서 경영을 하기 위한 경영자의 세 가지 역할을 정리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치 경영, 인재 경영, 그리고 지식 경영, 첫 글자를 따서 가인지 경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했는데 한 14년 동안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원래 있던 명사인 것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전에는 위키백과에도 올려봤죠. 그랬더니 5년 전에 올렸을 때는 리젝트 당했거든요. 상업성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3년 전에 올렸더니 이미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인용이 돼야 받아들여졌는데 위키백과에도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일반 명사가 돼가도록 이렇게 곡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가인지 경영합시다 이렇게 축복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쇠뇌 당하기 시작하신 거죠. 피터 드러커가 비영리 단체의 경영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영이 비영리 단체에 필요한 것은 비영리 단체를 기업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를 보다 더 비영리 단체스럽게 하기 위함이다. 경영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경영을 하는 비즈니스 필드에 있으면 비즈니스 필드가 아닌 다른 필드에 있는 분들, 저는 이제 세상에 두 종류의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는 분과 세금을 받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개그인데 안 웃으시네요. 혹시 이 자리에 세금을 받는 분으로 오셨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세금을 받아서 쓰시는 분들이 뭔가 더 명예롭다는 느낌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세금을 내주는 분이 뭔가 좀 덜 명예스러운 느낌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좀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농, 공상, 전통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저는 비즈니스 필드에 있습니다만 어느 모임에 가면 왠지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랑 저랑 앉아있으면 학교 선생님을 더 우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앉아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뭐든지 할 사람이라는 어떤 선입관, 그리고 일부 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비즈니스 필드 쪽에서. 그런데 무엇이 바람직하느냐로 볼 때 비즈니스의 본명이 무엇인가로 볼 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을 데려다 쓰고 그 사람들을 적절히 활용하며 그들에게 활용한 대가를 부여하는 보상 중심의 리더십으로부터 지금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보상 중심의 리더십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이 책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에 제시되어지는 것이 사명 중심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사이먼 사이넥이 지금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라는 책에서 보면 사람들은 보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why,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므로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강조하고 가치를 강조하며 정체성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명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면 존재 목적이 사람인데 사람이 사명에 종속되는 거 느낌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여기 신앙을 가지신 분 많이 있는데 신앙이 정말 투철하신 분조차도 그 사명에 개인을 종속시키는 듯한 느낌으로 살아갈 때 제 경험상은 좀 있었습니다. 조직이 지나치게 사명 중심으로 가다 보면 사람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사명 밑으로 내려와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
종종 있습니다. 땡땡페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른바 문화적 리더십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끌지 않아도 조직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끌어져 가는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인다 그럼 고개를 좀 더 많이 숙입니다. 악수할 때도 좀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게 문화죠.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수경례를 합니다.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 문화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20세기 최고의 경영서적이라고 불리우는 굿 그레이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에서 짐 콜린스는 컬트적인 문화를 가진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된다. 컬트, 사교 집단 같은 문화를 갖더라. 그런데요, 이 문화 중심 리더십조차도 어떻습니까?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자기적인 활동, 또 그 문화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회 공통적인 상규와 벗어나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여러 가지의 기업 집단이 가지고 있는 약간 이상한 행동들을 우리가 밖에서 볼 때 나 그걸 이상하게 봅니까? 그래서 문화 중심의 리더십조차도 그거는 자기성이 너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좀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 중심의 리더십, 그러니까 사람을 경영의 가장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뭔가 문화가 있고 사명이 있고 보상이 있어서 거기에 충실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를 섬기는 방식으로서의 가치와 인지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경영의 본령에 충실하려면 경영은 원래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려고 경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원들과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을 놓고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강점과 가능성과 가치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이 사람을 섬긴다면 경영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 즉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경영, 이것에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약간 이상적으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18년 동안 경영 현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경영자분들도 보고 그분들의 흥망성쇠를 다 봐왔습니다. 어느 순간 안 보이시면 이렇게 망하신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어느 몇 달 있다가 다시 시작하신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경영의 흥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남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론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게 되는데요. 그 정리한 방법을 강인지의 정의로 내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궁금하시면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고 가치 경영의 와이하우를 정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7개씩, 그래서 14과목의 모듈들을 만들어서 그 모듈들 중에서 기초가 되는 4개의 모듈을 이 책에다 실어드렸습니다. 두 번째 책이 나온다면 나머지 항목들을 좀 책에다 실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요, 가치 경영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요, 이른바 가치관 만들기, 이런 겁니다. 비전, 미션, 스피릿, 핵심 습관, 문화 캘린더,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런 건데요. 이것도 일종의 순서가 있더군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하면 결국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일종의 단계도 만들고 진행하는 순서들도 좀 정리해 보게 됐습니다. 책에 그 순서들을 담아놓기도 했습니다. 인재경영은 사람을 성장시켜서 그와 함께하는 경영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방법론들을 정리해 보게 됐고요.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을 각각 7개의 과목씩 해보았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인재경영 프로젝트는 성과급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과급을 설계를 해서 집단 보상, 팀 보상 혹은 개인 보상을 실시해서 사람들이 더 동기부여 되게 할 수 있을까,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그 전에 해야 될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느 한편에 보상 설계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서들을 좀 정리해 보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지식으로 성과를 내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지식, 지혜, 명철, 이 3가지 단계가 있기는 한데요, 경영에서 그냥 흔히 쓰이는 용어로 그냥 지식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라는 단어가 좀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잠깐 놓쳤습니다만 제가 인재 경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간 경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영도 7개 과목씩 14개 과목을 정리해보게 됐고 출발하는 경영 계기판부터 맨 마지막에 고객 투시경에 이르기까지 순서와 방법들을 정리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가능하면 제 얘기를 조금 하고 저 강의 이후에 있을 방성희 목사님의 메시지를 조금 더 들으시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정말 꿈에도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는 것이 1000개의 CC 카테고리 챔피언을 통해서 비즈니스 현장을 변화시킨다.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비즈니스가 구제불능이라면 이 세상이 구제불능입니다. 비즈니스를 빼놓고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필드에 있는 우리가 각 속해 있는 산업 카테고리에서 그 카테고리에서 내가 뭔가 변화를 시키겠다. 뭔가 이 산업의 정의를 좀 바꿔보겠다. 방식을 바꿔보겠다. 이 산업에서 최소한 신뢰와 정직과 사랑을 좀 키워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라는 마인드로 일을 하시고 직원들도 그렇게 한다면 비즈니스 필드가 바뀌어야 저는 이 사회가 사랑이 풍성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일이 다 금명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